지난 시간에 이어서 횡보강철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롭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후프를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후프는 이제 소성 힌지 구간에 사용되는 내진 상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둥에 사용되죠. 보단부에도 소성 힌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후프 철근으로 횡보강을 해야 됩니다. 사진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 건데, 뭐, 미국, 대만,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횡보강철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횡방향철근을 잘, 상세와 간격을 잘 맞춰서 해 놓으면, 강진에도 잘 버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횡보강철근의 상세의 중요성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큰 지진에 대해서도 이런 상세가 부족한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프를 배근을 해라. 특수 모멘트 골조와 중간 모멘트 골조의 소성 힌지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음이라는 정의가 있어서 좀 애매한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후프 철근은 하나의 폐쇄 띠철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끼워 넣기도 굉장히 어렵죠. 특히 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막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철근을 어떻게 만드냐? 폐쇄형 U-스트럽, 여기다가 그다음에 연결 철근 상세, 요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공을 이제 처음에는 유철근에다가 특히 보 같은 경우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캡타일을 이제 연결 철근을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준에서는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폐쇄형 후프 2개를 이용해서 큰 기둥에 횡보강을 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더 어렵죠. 하나도 끼워 넣기 힘든데, 이렇게 완전 폐쇄형짜리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U-스트럽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상부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상부로 이제 철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렉이 4개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 철근을 2개씩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철근을 여기다가 이렇게 시공을 하지, U 철근을 이렇게 넣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후프 하나를 조각을 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후프 철근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에 쓰는 띠철근, 기둥에 쓰는 띠철근은 전단력에 저항을 하고 주로 시공용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띠철근의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횡부속의 기능은 약간 낮다는 거죠. 횡부속의 기능은 약간 낮고, 그래도 뭐 횡부속은 하긴 해야 되죠. 전단 역할을 하는데, 스트럽에 비해서는 기둥에 요구되는 VU가 이제 그 사이즈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전단에 저항을 하더라도 보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이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모멘트 골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에 다 최소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철근 지름의 16배, 그 다음에 타이 지름의 띠철근 지름의 48배, 그 다음에 ACI에서는 가장 작은 단면 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단면 치수의
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 구조 기준에 대한 요구로서 보하고 맞춘 거죠. 보하고. 예. 보하고 맞춰가지고 기둥의 그 띠철근 간격이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보고 계신 것도 보통 모멘트 골조예요. 이게 이제 135도가 아니고 이제 90도 갈고리라서 뭐 이걸 근거로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통 모멘트 골조가 되겠다. 보통 모멘트 골조가 되겠다. 자, 그리고 타이의 정착은 표준 갈고리로 한다. 표준 갈고리로 한다. 이제 뭐 90도든 135도든 뭐 표준 갈고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방향 철근, 주철근을 감싸야 되고 확대머리 철근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확대머리 철근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가 없다. 예, 이런 욕구들이 막 생기죠. 예, 시공하기 어렵다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왜 안 되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각각이 한 방향으로만 힘을 받지 피복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쭉 벌어져 버리는 거는 제대로 감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기둥에 사용되는 띠철근.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모멘트 골조죠. 예. 이거는 이제 스파이럴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150mm 이상 겹쳐 가지고 표준 갈고리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요 주철근을 감싸서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부에서 이 겹쳐지는 위치는 돌아가면서 같은 데가 안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통 모멘트 골조다. 그러니까 이거는 띠철근인 거죠. 띠철근. 후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로 생겼다고 후프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선철근. 이거는 이제 나선철근 기둥은 띠철근 기둥보다 훨씬 이제 연성과 강도도 높고 좋다. 예. 근데 시공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은 뭐 원형 기둥이 있더라도 이렇게 단면이 크지 않으니까 몇 바퀴 돌릴 수 있지만 교량 같은 경우에 지름이 큰 경우에는 뭐 한 바퀴 돌리면 10m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선철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간에 나선철근으로 쓰게 되면 뭐 축강도에서 또 높고 강도 감속에서도 높은 거를 쓰고 뭐 연성도 좋고 뭐 내진성도 좋고 하여튼 다 좋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선철근은 이제 연속된 스파이럴, 스프링 같은 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철근비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게 재미가 있죠. 이 그림은 이제 화이트 교수의 유명한 책을 이제 있는 그림이고요. 과거 이제 맥그리거 교수의 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한 거였죠. 이 나선철근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피복 콘크리트가 탈락된 후에 압축력만 뭐 모멘트 강도 이런 거 아니고 압축에 대한 강도는 전체 단면의 축강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단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압축력은 코어 콘크리트만 남았을 때 그때 코어 콘크리트의 축강도가 향상이 돼서 왜? 나선철근에 의해서 횡구속이 돼서 나선철근에 의해서 횡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횡구속 효과에 의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그 증가된 코어 콘크리트의 축강도는 증가되기 전에 피복까지 살아있을 모든 단면의 축강도와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나선철근에 이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나선철근의 부피비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부피비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이게 한 바퀴 도니까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 점까지 왔을 때 요 사이의 거리가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코어의 지름이 DC라고 하면 이 원의 단면 원의 부피는
이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C의 제곱 요게 이제 원의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요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파이럴이 원턴이 된 거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림을 그리고 나니 더 헷갈리죠. 뺍시다. 하여튼 요 원기둥의 1조각이 이제 분모가 되고 분자는 나선철근의 부피. 그러니까 나선철근 단면적에다가 한 바퀴 둘레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DC.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보면 DC 한번 날라가고 파이 한번 날라가니까 분모에 남은 거는 SDC 분의 4배의 ASP. 그러니까 ASP는 나선철근의 단면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선철근이 항복을 할 때 이 신부 콘크리트, 코어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구속압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나선철근이 항복을 했어요. 나선철근이 항복을 했을 때 여기에 형성되는 요 F2, 여기를 꽉 눌러주는 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냐면 요렇게 잘라야 돼. 그래서 이제 작은 부채꼴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D 세타가 되고 요 각도가 세타일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작용되는 압력을 어떻게 해요? 세타가 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예요. 쭉 적분을 해서 여기에 작용되는 힘을 요 면에 작용되는 힘의 수직 성분, 여기에 작용되는 힘의 수직 성분을 쭉 적분해 가지고 다 합쳐서 얘와 같다라고 놓으면 그때의 이 F2가 나온다는 거죠. F2가 나온다. 그래서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뭐 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미적분학 다 했는데 초월함수의 미적분학 다 했는데 뭐 이걸 못 하겠어요. 기껏 뭐 삼각함수 한번 쓰는데 그래서 이제 해보면 기가 막히게 간단하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 두 개의 힘, 그러니까 두 개의 FYT의 ASP, 그러니까 나선철근에 의해서 아래로 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 F2와 DCS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되는 F2라는 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해보면 적분해서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F2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F2는 분모 DCS를 분모에 두고 2배의 FYT AS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ASP 나누기 SDC ASP 나누기 SDC가 뭐였어요? 4분의 로 S가 되는 거죠. 4분의 로 S 이렇게 되니까 4분의 로 S를 넣으면 2분의 FYT 로 S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선철근의 부피 B와 나선철근의 항복 강도를 알면 나선철근이 항복할 때의 횡구속 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횡구속 압이 정해졌을 때 이렇게 꽉 눌러졌을 때 압축 강도는 얼마나 증가하냐. 이건 뭐 100여 년 전에 정해졌던 거죠. 횡구속 압의 4.1배만큼 증가하더라. 좀 실험을 해보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요 F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2.05 FYT 로 S라는 증분이 나오는 거죠. 이만한 증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뭐가 정해졌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목표의 F1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F1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목표로 쓰는 거는 전단면의 압축 강도는 피복 콘크리트가 떨어진 후에 코어 콘크리트의
증가된 횡구속에 의해서 증가된 압축 강도를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F1이라는 거, 증가된, 횡구속에 의해서 증가된 F1은 요만큼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 요 두 개가 같다. 예,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어요? 로S를 구하는 거죠. 로S를. 예, 그래서 스파이럴의 철근비, 필요한 철근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철근비를 구하면 요거만 남겨놓고 다 이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똑같고 앞에 있는 개수는 0.488 나와서 코드에서는 0.45 이렇게 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강도라든지 뭐 나선 철근에 의해서 이제 confinement pressure 까지 구하는 이런 거를 이제 재밌어서 한번 해보는데 사실 좀 관념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 유효하냐 이런 부분들도 의문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강 철근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 철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재가 큰 경우에 크로스 타일을 이제 부재 단면에 걸쳐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부재가 이제 깊은 경우에 부재가 이제 수직 부재가 깊든 이제 수평 부재가 깊든 깊은 경우에 시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시공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ACI 318에서 이제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타일은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닥으로. 겹침 이용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정착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죠. 부재가 엄청 큰 경우에 이쪽에 135도, 이쪽에 135도 할 테니 겹침 위험하게 해달라. 또는 이걸 꼭 이어야 되냐? 이걸 꼭 이어야 되냐? 그냥 각각 정착이라고 보자. 각각. 얘 따로, 여기 있는 애 따로, 여기 있는 거 따로. 이게 두 개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이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따로.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냥 이걸로 끝내죠. 이걸로 끝내도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ACI 318을 무조건 맹신하고 뭐 이렇게 추종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횡보강철근의 역할과 기능일 때 이게 제가 안 된다 된다를 이제 단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위치마다 그리고 이 횡보강철근의 역할에 따라 뭐 이게 전단 강도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이제 주철근의 좌굴 방지를 위한 거냐 아니면 코어 콘크리트를 횡구속을 해서 축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적용되는 부위가 뭐 연성 거동을 요구하는 소성 힌지 영역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공칭 강도만 나오면 되는 그런 강도만 확보하면 되는 기능 위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코드의 원칙은 연속된 한 가닥으로 배근이 돼야 된다. 그 외에는 뭐 우리 다 아는 것들이죠. 내진 갈고리를 한쪽에는 내진 갈고리를 가져야 되고 다른 쪽은 90도 표준 갈고리를 하면 되고 종방향 철근을 감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90도 135도를 교대로 해야 된다. 예. 제 걸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시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면 그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상세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요. 보다 안전한 시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